오늘은 이제 2013년 이제 첫 강의인데요. 첫 강의라서 이제 이 역량평가에 대한 어떤 시험 방법이나 대응 방법에 대한 어떤 개괄적 내용부터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먼저 이제 역량평가라는 시험 제도가 갑자기 도입됐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갑자기인데 시험 준비하는 기관이나 다른 기관은 이거 한 30년 전부터 이미 다 완료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분 학교에서 자녀들은 학교에가 수행평가를 하면 수행평가. 우리 시대 때는 이렇게 대부분 필기시험으로 음악도 필기, 미술도 필기, 음악도 가사라 이렇게 시험 치고, 미술도 이론, 체육도 수영 종류, 자유형, 접영, 평형, 그러니까 교련도 전부 다 필기로 다 시험 쳤으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래서 가끔 실기 이렇게 포함되면서 그 실기가 점점 확대되면서 요즘 중간고사는 대부분 다 수행평가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다. 직접 과제를 만들고 직접 선택하고 내가 뭘 과제를 낼까 선택하고 내가 직접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한번 이렇게 표현하는 평가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시험들은 시험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의 평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을 시험장에 답안지 얼마나 잘 쏟아내는가, 이런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조직사회에서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 업무에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제는 단순히 알고 있는 걸 평가해서는 안 되고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얼마나 할 줄 아는가, 얼마나 할 줄 아는가를 평가해보자. 그래서 이런 취지로 학교에서는 필기시험 방식의 수행평가 방식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옛날 우리 시대는 학력고사, 예전에 본고사 세대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학력고사 세대고, 그 후에 이제 수능, 수학 능력 평가. 그래서 그런 바뀌는 것이 이제 역량평가로 또 바뀌었는데, 그런 세대들이 이제 시험 치고 올라와서 이번 이제 보통 이제 요즘 입사시험이나 취업시험이나 새로운 이제 시험 선발 과정에서 이런 역량평가 제도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기 취업 단계에서는 일반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다 이렇게 이런 역량평가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승진 시험에도 도입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승진 대상자들 3급, 4급, 5급, 이런 사람 6급 대부분 시험 칠 때 필기 시험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 훈련, 한마디로 얼마나 할 줄 아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는 익숙한데 얼마나 할 줄 아는가, 이 평가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빨리 얼마나 이제 새로운 제도에 바뀐 시험 제도, 그게 취지는 그런 취지로 하겠지만 우리하고는 없습니다. 우리는 일단 합격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뀌든 빨리 그 변화에 들어서 합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시험 제도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특징은 크게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시험이 아니라 얼마나 할 줄 아는가 시험입니다. 얼마나 할 줄 아는가. 예전에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시험은 머릿속에 기억을 많이 해서 쏟아내면 됩니다. 이제는 얼마나 할 줄 아는가 시험은 머릿속에 기억할 것은 자료를 이만큼 줍니다. 30페이지, 20페이지, 30, 40페이지 자료를 주면 이제는 기억할 건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그 주어진 자료를 어떻게 가공해서 표현해내는가, 가공해내는가, 이 능력들입니다. 요즘 사실은 이 시대는 이제 영어 사전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스마트폰에 지니톡 하면 한국말 하면 영어로 자동 나옵니다. 영어로 갖다 대면 한국말 자동 번역되고, 이런 프로그램에 스마트폰 다 깔려있고, 앞으로 이게 통화에 연결되면 바로 한국말로 외국 통화하면 다 영어로 자동, 휴대폰이 자동 번역해 줍니다. 지금부터 갖다 대면 이렇게 자동 통역해 줍니다. 그런 것처럼 필요한 거 단어들 대부분 이렇게 인터넷 찾으면 다 번역됩니다. 이제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제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걸 얼마나 사용할 줄 아는, 가공할 줄 아는가, 이 능력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 바뀌었는데, 사실 이런 이제 역량평가 시험은 이렇게 바뀐 시험을 통해서 뭘 알고 하는가는 이 사람이 공직사회, 조직사회에서 원래 공무원 FM대로 하고 있는가, 그걸 평가합니다. 제대로 연수원에서 배운 것처럼 고객 응대를 잘 하고 있는가, 보고 기획을 잘 쓰고 있는가, 부하들을 잘 관리하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조직사회 역량을 제대로 갖고 있는가, 그런 역량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평가해보자. 사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걸 필요할 것인가? 그것은 그 조직 사회에서 가장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 고성과자들이 한분들 승진 잘하고 성과를 잘 내는 사람들의 행동 특성을 뽑아서 그런 행동 특성을 당신에게도 다 갖고 있는가 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출세 잘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출세 성공이 보통 이제 많이 인간관계가 더 출세 성공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능력이, 실력이 영향을 많이 미쳐요. 1번, 2번. 둘 중에 비중을 하나. 인간관계, 실력. 두 개 꼽는다. 인간관계. 거기는? 그때 하면? 실력? 인간관계. 인간관계 1번, 실력 2번. 여기는? 인간관계. 여기는? 인간관계. 여기는? 예? 인간관계? 실력? 잘 모르겠다. 찍으면은, 고르면은. 아무거나 하나 찍으면은? 본인 생각은? 응? 실력. 그 뒤에. 둘 중에 하나 꼽는다면? 인간관계. 그 뒤에 분은? 실력이 똑같을 때 인간관계가 좋아요. 둘 중에 꼽는다면? 그 중에 어느 게 영향을 더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인간관계. 그 분은? 그 뒤에 분은? 실력이란 능력하고 인간관계하고 두 개 중에. 능력 속에 인간관계. 그래요? 인간관계 타라의 능력이다. 능력. 그 다음에 그 옆에 분은? 실력 정도. 그래, 두 가지 잣대를 보는데, 이제, 과거에도 이렇게 평가위원들, 인사부서의 담당자들은 이 실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같은 실력을 많이 봤는데, 최근에 인사 관련 정책하는 사람들, 인사부서의 평가는 실력보다 인간관계가 더 이 승진이나 업무 성과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 봅니다. 그래서 도입하는 것이 역할 연기, 집단 토론, 구두 발표, 인터뷰, 이런 시험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실력을 평가하는 서류 암기법, 다음에 사례 연구, 기획 보고서는 사례 연구, 이런 기존에 어떤 알고 있는 실력을 한마디로 이렇게 지적 능력에 포함되는 거고, 이제는 인간관계, 감성 능력입니다. 우리가 학교 때 볼 때 교육의 목적, 지덕체 이렇게 전인교육 이렇게 배웠지만 실제로 교육 과정은 요즘은 지적 요소 중심입니다. 그다음에 감성 능력, 사회적 능력 이런 것들은 학교별로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교육 목표는 지덕체 골고루 하는데 우리가 직접 배워왔던 것도 대부분 시식 중심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바뀐 시험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여러분 죄는 아닙니다. 학교 교육 정책이 잘못된 것입니다. 정작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못한 건데, 실제로 우리가 이 평가 시험 특징은 우리가 과거에 봤던 어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보다 여러분 학교에 봤던 IQ 검사, 그게 더 가깝습니다. IQ 검사에다가 IQ, 지적 능력에다가 EQ, 감정 능력, 감성 능력, 그 다음에 SQ, 사회적 능력, 이런 것을 포함한 검사가 역량평가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력검사 시험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 평가인데, IQ 검사는 얼마나 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할 줄 아는데 지적으로 할 줄 아는가 플러스 감정적으로 할 줄 아는가, 행동적으로 할 줄 아는가, 사회적으로 할 줄 아는가, 이렇게. 요즘 EQ 하는데 그 IQ에다가 EQ나 SQ, 사회적 능력 다 포함한 그런 평가 방식이 이 역량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좀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뀐 능력을 얼마나 할 줄 아는가, 이렇게 표현 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는 수행평가 방식의 변형된 형태가 이게 역량평가고, 그것이 IQ 검사와 접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학교에서는, 대학에서는 60년대부터 연구 다 되고, 일반 초, 중, 고등학교는 80년대부터 수행평가 하면서 계속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청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미 80년대 학교에서 계속 수행평가 계속 이제 해왔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공무원 승진에 도입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면은 그러면 인사부에서 뽑는 사람, 뽑을 때 그러면 그런 능력을 제일 먼저 뽑을 때 이제 인사부 담당자 입장에서는 제일 고민이 있는 게 뭔가,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면은 그런 사람을 선발할 것인가 키울 것인가, 그게 관건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인재가 부서별로 필요하다, 부서에서 양성해야 되는 게 원래 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능하면 뽑으려고 하면 해서 뽑으려고.
그래서 그러면 그 실력의 개번, 간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본인이 자기 개발, 자기 역량 개발을 하라. 그래서 뭐 연수나 교육에서는 최소한만 해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책을 읽든 뭐 강의를 듣든 집에 혼자 연습하든 혼자 살아. 물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이 반영돼서 그게 필요한 시험과 사회적 요구 역량 또는 조직에서 필요한 역량하고 조직에서 교육이 아직까지 뭐 KBS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차이를 뭐 여러분 이런 강의를 통해서 뭐 또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인재를 뽑을 것인가 기를 것인가 아직 기관에서 해당 기관에서 교육을 다 못 해줍니다. 못 해주니까 결국 그 차이를 자기가 해야 됩니다. 내가 빨리 그 시험에 대한 특징을 파악해서 그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보통 이렇게 선발층 아직도 공공기관의 민간기업 대부분 이렇게 직접 교육해주지 않고 자기가 해결하라. 사실 이렇게 보면 5급 사무관으로 필요한 역량이 그런 사람 역량이 필요하다면 역량을 6급 단계에서 7급, 8급에서 교육시켜서 그렇게 만들어서 써야 될 거 아니냐. 왜 만들지는 않고 안 된다고 잘라내기만 하냐. 결국 시험의 목적은 다 5급 승진 시켜주려고 하는 시험은 아닌 것입니다. 떨어뜨리려고 시험 치는 거죠. 시험은 여러분을 절대로 합격시켜주려고 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모든 시험은 합격자를 위한 시험은 아닌 것입니다. 한마디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을 떨어뜨릴 목적. 합격의 목적이라면 그냥 다 붙여주면 됩니다. 모자라면 교육시키고. 그런데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목적입니다. 떨어지지 않고 패스 합격하려면 그런 시험의 특징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조직연수원이나 뭐 서울연수원시 교육연수원이나 서울연수원이나 이렇게 다른 기관의 연수원에서 또는 사내대학에서 다 교육해줘야 되는데 뭐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역량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시험에 대해서 고득점을 맞으려면 일단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고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중간고사 기말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뭡니까? 족보입니다. 족보. 그 출제하는 교수님은 어떤 문제를 좋아하고 어떤 성향으로 문제를 내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역량평가 어떤 제도 시스템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실시 메커니즘 하면 역량평가 문제 이제 평가 실시해서 각 기관별로 매년 이렇게 입찰합니다. 사실 자체적으로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인사부서에서 이런 문제를 출제할 역량도 없습니다. 사실. 없고 대부분 외부 연구소는 외부 기관에 입찰을 하게 됩니다. 매년 이제 문제별로 원래 서울시 8월 뭐 문제는 입찰 냅니다. 그러면 거기면서 민간 기관들이 이제 입찰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시중에 이렇게 문제 입찰하는 기관들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연구소 같이 문제를 좀 만드는 기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이 연수나 교육을 담당하는 연수기관, 인간개발 연수기관은 두 가지 보통 있는데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출제하는 기관에서 입찰할 때는 그 교육하는 연수기관은 사람들을 프로젝트별로 차용해서 차출받아서 이제 팀을 만들어서 입찰합니다. 입찰해서 입찰 따면은 우리 같이 문제를 만드는 기관에서는 직원 연수한 인간 개발이나 연수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해서 그 사람들이 또 직접 나가서 평가위원 가서 평가할 수 있도록 가면은 평가자 교육하고 이런 응시자 오리엔테이션 교육하고 이런 교육을 직접 하게 됩니다. 반대로 또 그런 기관에서 연수나 보통 교육을 직원 연수나 직원 교육을 맡고 있던 기관에서 입찰하게 될 때는 우리 같이 문제를 만드는 기관이나 연구소 같은 교육기관에 가서 문제를 싸웁니다. 문제를 보통 한 세트를 사와서 그걸 그대로 초기에는 쓰고 그 다음에는 그걸 약간 문제를 변형해서 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올해 같은 기관에서 계속 낙찰될 때는 문제 패턴이 비슷하게 됩니다. 그런데 낙찰된 기관이 바뀌게 되면 문제 패턴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개의 기관들이 지금 주로 많이 이제 D 기관, O 기관, A 기관 등등등 이런 기관들이 입찰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입찰 단가가 이제 뭐 8천만 원, 1억 5천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낮에 점점 초기에는 한 1억 5천 정도에서 입찰가를 정해지는데 요즘 한 8천, 7천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는 이제 뭐 평가 교육하고 응시자들 오리엔테이션 교육 뭐 다 비용을 포함한 비용이라서 그중에 이제 뭐 또 문제 출제나 문제 평가의 비용, 또 교육에 관한 비용, 또 운영에 관한 비용, 시험 실시에 관한 비용 다 포함한 비용들인데 아무튼 이거 문제가 외부 기관에서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원래는 어느 기관에서 입찰됐는가 그에 따라 문제 패턴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항상 그런 것을 정부를 유심히 신경 쓰시면 됩니다. 우리 기관은 어느 기관에서 입찰됐는가, 그 기관에서 문제 기존에 냈던 패턴들이 어떤 거 있는가 그런 것들 자, 신경 쓰시면 되고요. 그게 이렇게 뭐 오리엔테이션 교육하고 평가 실시 보고서 제출하고 평가 자격 이런 것들이 다 세트로 해서 뭐 입찰하게 됩니다.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신경을 쓰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시험을 그러면 그런 이제 입찰하게 되는데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시험 패턴은 한마디로 시험 패턴 다른 말로 시험 과목이 있습니다. 과목이 대부분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실시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이 시험의 기본 패턴은 어디서 나오는 건 고위공무원단에서 자,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 고위공무원단 중앙공무원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자, 고위공무원단이 있습니다. 고위공무원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험 패턴 이 네 가지 패턴을 기본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약간 응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년 국가 정책적으로 이 시험을 기본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에 실시하면서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패턴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각 부서에서 약간씩 응용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수리함 기법, 역할 연기, 집단 토론, 구두 발표 이 네 가지에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상을 선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각 기관별로 이제 개별적으로 기관별로 더 추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추가하는 것들이 기관의 선택 과목은 또 사례 연구 보통 뭐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같은 데서 이 방식을 채용하고 다른 기관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케이스 뭐 한전이나 한전 자회사에서 이 비즈니스 케이스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중에. 그 다음에 또 뭐 행동사건 면접, 뭐 보훈처나 이렇게 또 기획재정부 뭐 이때 이 행동사건 면접 방법을 또 사용하는 이렇게 위에 아까 공통 사용해서 한 2개, 그다음에 자 기관 선택해서 뭐 한두 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논문 정책 기획이라 해서 이렇게 뭐 기획 논술을 하는 시험과 논문 요약 시험 이런 지방 뭐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또는 정책 기획 논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지방교육청이나 한전자회에서 뭐 기획력 논술 이렇게 시험을 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교육과정은 이제 기본 공통 과목들은 이렇게 매주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 계속 이제 한 주에 하나씩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나머지 이렇게 사례 연구는 공통에 같이 이제 서울시만이 같이 하고 그다음 비즈니스 케이스하고 이런 것들은 자 주기적으로 따로 이제 교육과정을 따로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논문 요약 시험이나 행동사건 면접도 인터뷰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중간중간 넣어서 1년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보통 한 52주인데 그 점에 뭐 연휴다 공휴일 이렇게 뭐 설날 이런 거 빼고 나면 한 40에서 한 50 그 사이 됩니다. 보통 1년에 한 40주에서 50주 정도 연습하게 되는데 그중에 이렇게 한 4가지씩 돌아가면 보통 이제 아까 필수 과목들은 한 12번씩 돌아가고 나머지 과목들은 한번 서너 번씩 5번씩 이렇게 선택 과목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비즈니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 사례 연구 같은 경우는 한 12번 1년에 이제 48주 중에 한 12주 정도 하게 되고 나머지 비즈니스 케이스 같은 뭐 8주 정도 다음에 논술 같은 거 뭐 그다음 면접은 한 4주에서 8주 그 정도 뭐 보통 짧게는 4주 8주 이렇게 중요한 과목들은 한 12주 정도 40주 중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교육과는 이제 이 총합반은 이제 시험 때까지 1년 동안 이제 1년 지금 1월 달부터 시험 보통 이제 대부분 기관들이 10월 달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같은 게 2월 달에 있고 8월 달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쭉 시험 칠 때까지 등록할 때부터 시험 때까지 계속 이제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는 종합반 이렇게 과정이 있고 보통 이제 뭐 특강반을 이렇게 매주 토요일 할 때 이렇게 뭐 한 달별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 집중반은 시험 직전에 단기간에 과목별로 이제 최종 정리하는 예를 들어 수료안만 집중적으로 정리한다 한 달 동안 4번 걸쳐서 4주에 걸쳐서 보통 요건 이제 그룹 과에서 하던 방식들인데 그다음에 역할 연기만 약하니까 역할 연기만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또 사례 연구, 뭐 서울시 같은 분들은 사례 연구가 굉장히 약하다. 사례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는 반. 이렇게 자, 이 특강반은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반들입니다. 기본 이게 이 집중반은 주기적으로 시험 임박해서 별도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뭐 과목별로 수강할 수 있고 기관별로 이렇게 왜냐 각 기관별로 시험 과목이 3개 내지 4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묶어서 듣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과목별로 나는 수료안만 다 듣겠다. 역할 연기만 계속 듣겠다. 이렇게 과목별로 듣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뭐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개별적으로 뭐 스타디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공부하는 사람, 혼자서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혼자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물론 경제적으로 비용이 가장 적게 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영양평가 관련 시험 문제 자료들이 그렇게 시중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 내는데도 아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떤 고도인 여러 가지 능력들을 평가하는 사람보다 평가받는 사람보다 실력이 더 있어야 모든 경우의 수를 두고 다 가능성으로 문제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또 시중인 자료도 그런 기관들이 실제로 이제 시험 시행하는 기관들도 시험 실시하고 나서 다른 시험은 나눠주고 갑니다. 문제를 주는데 다 걷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중이 또 없고 그래서 뭐 이런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 물론 뭐 간혹가다 이렇게 기출 문제 정리하는 거 조금씩 이제 전체 문제는 아니라도 일부 정리한 자료들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 스타디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사례 연구 역할 자료들이 대부분 이제 이 기억에 더듬어 작성하니까 그 문제가 또 완벽하게 다 구성을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논점이 빠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기억하고 몇 사람이 모여서 기억해서 했는데 자, 문제를 복구해서 문제를 만들었는데 중요한 진짜 핵심적인 사람, 본인은 그걸 핵심적인 논점이 모르니까 기억을 못하는 것이고 출제하는 교수님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문제를 박아 넣습니다. 논점들을 꼭꼭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그걸 놓치고 다르게 구성하니까 문제가 엉뚱한 데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할 연기하고 나오는데도 내 이야기 엉뚱한 데 흘러가게 됩니다. 거기서 출제위원이 예상하고 있는 과정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이제 자기네 방식들이 이제 정확하게 포인트를 못 맞추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합격자 어드바이스들은 자기는 합격한 방식입니다. 합격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물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대부분 합격자의 점수가 100점 만점에 이렇게 한 같은 안에 60점 정도라면 5점, 4점, 3점이는데 고공단은 뭐 2점 정도만 40점이면 합격해 줍니다. 그래서 자, 5급 사무관에서는 주로 한 70점 만점에 뭐 70점, 5점 만점에 한 뭐 3점 정도만 합격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제 합격자 나온 사람이 이제 3.5점 이렇게 5점 만점에 3.5점,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 맞은 사람 이야기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그 사람 이야기 듣고 나도 똑같이 해보지만 사실 그 사람 똑같이 따라하기 힘듭니다. 따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했던 거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대로 하면은 그 사람 70점 답안 냈다면 나는 50점, 60점짜리는 밖에 못 냅니다. 어차피 그 사람과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선배님이 합격한 선배님이 알려준 거 하고 똑같이 한다 해서 내가 그 사람 똑같이 따라낼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점 있고 그래서 약간 난이도 학습 난이도 뭐 그 선배들이 해주는 건 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누가 질문했는데 사례 연구 목차를 하는데 최소한 이 합격한 사람은 이 원인과 해결 방법, 기대 효과 이 3가지를 적어라. 보통 이렇게 선배들은 다 복잡하게 다 못하니까 완벽한 답안은 포기하고 그냥 가장 간단한 자, 뭐 현황, 문제점, 해결 방법 요 3가지만 적어라 이렇게 합니다. 어떤 뭐 3가지 적어도 뭐 100점 만점에 5, 60점 하니까 이 정도 안전빵을 해서 뭐 능력 그만큼 다 만점 받기는 포기하고 그냥 뭐 5점 만점에 3점, 100점 만점에 한 70점만 맞아라. 그런 방법도 뭐 전략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의 선배님이 그 선배들이 가르친 방법을 그대로 또 따라해야 한 70점 나오는데 그보다 더 괜찮은 답안을 갖고 준비해야 적어도 그 정도 못하더라도 합격은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교수님이 답안 예를 들어 이건 80점, 100점, 9점인데 그걸 따라하면 그죠 100점은 못 가도 7, 80점 따라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가장 이렇게 뭐 길에 빠른 길도 있고 약간 둘러가는 길, 많이 둘러가는 길이 있고 뭐 그냥 엉뚱한 길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가장 빠른 길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 능력이 뭐 한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도 빠른 길에서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달리기의 속도가 아주 빠르다면 둘러가도 되겠지만 가능하면 보통 사람은 비싼 능력이라면 지름길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기보다는 스타디하는 게 좋고 스타디하는 것보다 좀 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100점 만점에 따라가기 힘드니까 100점 만점에 한 7, 80점 받으면 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커트라인은 5점 만점 상중하 뭐 아니면 또 5점 만점에 3점 정도 나오면 합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저희 교육하는 게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교육기관들도 있겠지만 사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등록하고 교육하는 기관은 뭐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관은 개별적으로 뭐 지도하는데 이렇게 컨설팅 기관에 등록해서 뭐 가르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부동산 중개하는데 공인중개사 가는 게도 있고 아는 사람 속에서 집 사고 팔 수는 있는데 뭐 공인중개사처럼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부동산 컨설팅해서 그냥 소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뭐 교육 방법은 내가 하든 스타디 하든 친구 가르치고 선배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방법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지름길 빠른 길 가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대학에서는 교육 평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가 이렇게 주로 이제 사범대 같은 데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시험을 채점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주로 가르치고 또 여기서는 교사들에서 임용고시 준비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또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통 시중에 가르치는 분들은 이제 공무원의 이제 뭐 인사행정 이렇게 업무했던 사람들도 뭐 정인퇴직하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뭐 딴 데서 논술 교사 하던 사람도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 등등 다양하게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저 관점은 다른 분들은 이제 뭐 저는 이제 출제위원회 관점에서 강의를 주로 하는 관점이고 그래서 수험자에게 어떻게 할 때 가장 고득점을 주는가 이런 관점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논술 교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수험생을 컨설팅하다 컨설팅 처리해서 그 자료들을 한번들 응시자의 경험을 축적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뭐 연수원이나 교육 담당 행정 담당하는 분들이 그 경험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출제하면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어떻게 했을 때 점수를 만점을 주는가 5점, 3점, 2점을 주는가 그래서 출제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좀 다른 강의와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대해서 뭐 저는 이제 뭐 교육에 관한 것 평가에 가서 여러 가지 뭐 저서도 이렇게 한 40종류 있고 그 중에 이제 영양평가도 관한 저서 한 6권 정도 되는데 그나마 뭐 국내에서는 이 분야에서는 뭐 가장 제가 많이 연구했다 이렇게 이 분야에서는 뭐 연구 자료도 많고 그래도 좀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주로 이제 뭐 저희들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뭐 교육평가원 같아서 뭐 수능시험이나 이런 국가 유학생 자격 선발 시험 이런 데 각각 분야 또 있습니다. 교육과 평가에 연구한 분들이 각각 포진하고 있는데 그럼 그 다음에 강의 때 예상 문제 다른 기관, 다른 사람, 다른 데서 이제 수험생을 스타디에서 이렇게 응시자들의 경험을 축적해서 하면 주로는 기출문제 중심을 하게 되는데 저는 기출문제 저희들도 기출문제 많이 갖고 있지만 주로 이제 기출문제도 하고 뭐 예상문제 그래서 예상문제들이 많이 이제 그래서 예상문제 시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지금 과목별로 이렇게 아까 한 12번 정도의 12회 정도에서 한 1년에 48회 매주 이렇게 새로운 문제를 토요일마다 이렇게 2시 수업에 하나씩 다뤄가면서 이렇게 연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력을 차근차근 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좀 더 이렇게 남들보다 더 많이 연습하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연습을 많이 해야 실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뀐 제도라서 물론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되기는 좀 빡빡합니다. 물론 압축해서 열심히 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앞서려면 남들보다 조금 더 앞당겨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이 시험 과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고공단이나 5급, 4급 이렇게 3급 각 공기업이나 시험 쳐보면 가장 점수 편차가 많은 게 역할 연기입니다. 역할 연기. 직접 쳐보고 온 사람들은 역할 연기 성적 나오는 거 보면은 역할 연기에서 편차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합격의 당락 거의 다 역할 연기에서 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난이도는 수료함 기법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건 대부분 다 이렇게 문서 작성하고 이것들은 대부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점수 편차가 난이도는 어렵지만 점수 편차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실제로 문제 수준은 높지만 대부분 다 그런 업무를 평소에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점수 편차는 거의 비슷합니다. 수료함 기법에서. 그래서 가장 많이 나는 게 뭐 역할 연기, 그 다음에 뭐 사례 연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수험생 경험을 모아서 강의하는 분들은 수료함 기법 중심으로 많이 하는데 저는 가능 중심을 가장 점수 편차가 많은 역할 연기는 사례 연구 여기에 더 비중을 많이 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 그 다음에 또 제가 출제위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답안이 명확합니다. 강의할 때 이렇게 했어야 된다. 답안을 대부분 다른 분들은 뭐 선배들은 방향만 이렇게 제시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쓰면 답안이 잘 나온다. 근데 저희들은 이렇게 명확히 답안을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명확한 답안을 제시해주는 게 어떤 다른 분들의 스타디나 이런 데서 다른 분들의 도움보다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자 시험을 그러면 고득점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역량평가, 변화관리나 성과관리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많이 평가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평가자가 원하는 답안, 시험에서 고득점 받기 위해서는 평가자의 원하는 답안을 내는가 아니면 자기 이야기 주장하는가, 아까 질문한 것처럼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표출해내는가, 거기서 이미 당장 점수가 차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평소에 교육할 때는 고객 지향성. 자, 고객 지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객 만족. 결국 이 사람의 마인드가 자기 생각을 민원인들에게 주입하려고 시작하는가, 그런 관점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민원인의 관점에 바꿔주려고 노력하는가, 이 시각에서 이미 당락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뭐 맞선 소개팅 이래 갑니다. 그러면 가서 보면은 자기 자랑만 잔뜩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저 남자가 뭘 좋아하는지, 저 여자가 지금 나의 인간성을 보려고 하는지, 돈 많은 남자를 고르는지, 아니면 능력 있는 남자를 고르는지, 그것도 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뭐 학벌 좋다, 학벌만 자랑 잔뜩 합니다. 저 사람 인간성을, 저 여자는 인간성 좋은 남자를 고르고 있는데 나는 돈 많다고 자꾸 자랑합니다. 그래서 어색하고 내가 자랑했다고 해서 어색거리고 나오는데 그 여자는 땡입니다. 그냥 땡. 내가 원하는 타입이 아니야. 내 타입이 아니야. 그럽니다. 그러면 저 여자를 꼬시려면 저 여자가 지금 뭘 원하는지, 저 여자가 지금 돈 많은 남자를 고른다면 돈 자랑해야 됩니다. 저 여자가 인간성 좋은 남자를 고른다면 인간성 좋은 척을 해야 됩니다. 인간성 좋은 척. 서비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학벌 있는 남자를 고른다면 학벌 뻥튀기 해야 됩니다. 어쩌면 학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그 사람의 속 먹힐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역량평가 이렇게 평가에 들어가 보면은 그런 마인드를 안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쏟아놓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평가에 상대방이 원하는 답이 뭔가 그걸부터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가 갖지 않으려고 하는가, 거기서 점수 체크하게 됩니다. 자, 역량평가 사례연구. 자, 사례연구를 목차를 합니다. 이 목차를 쓸 때 자료를 보는 사람이 보고서, 그러니까 이 사람 국장이나 과장, 이 사람이 이 보고를 자료를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관점에 먼저 봐야 됩니다.
자, 내가 이거 보고서를 하는데 이게 국장님한테 보고가 합니다. 국장님은 일일이 그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딱 보고 어떤 이게 보고서를 가장 좋아할까? 그것부터 먼저 접근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거 자료, 그러면 시험 치러 가서 그런 생각 전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료에 있는 거 계속 옮기기 바쁩니다. 옮기기 바쁩니다. 이 옮기는 것은 국어 시급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구태 5급한테 이런 걸 시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9급짜리, 8급짜리 시키면 되는 그거 시키면 되는데 구태 5급한테 이렇게 옮겨 놓는 거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많은 자료 중에서 어떻게 하면 취사 선택해서 윗사람 국장님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역할 연계에서도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이 뭔가 저 사람이 내한테 뭘 듣고 싶어 하는가 그 관점에 맞춰줘야 고득점이 나옵니다. 그런 이제 개별적인 내용들에서는 나중에 또 강의를 할 것이고요. 일단 기본 출발점이 그래야 된다. 자, 발표할 때도 인터뷰할 때도 상대방이 뭘 듣고 싶어 하는가 그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세부사항은 뭐 나중에 할 거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고 면접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상 대화도 마찬가지 봅니다. 그래서 일상 대화를 하는 걸 딱 보면서 이 사람이 합격할 것인가 떨어질 금방 보입니다. 첫 마디만 딱 던지면 당연히 결정됩니다. 본인들은 모르지만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한마디만 딱 던지면 이 사람 원래 될 사람, 안 될 사람, 될 사람, 안 될 사람 금방 나옵니다. 자, 그건 조금 이제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평가자의 관점에서 표현해내는 것. 그래서 내가 아는 문제 나와서 뭐 정말 잘 써서 한번 어쓱대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탈락하게 됩니다. 내가 아는 걸 쓰는 것이 아니라 평가위원들이 어떤 것을 알고 싶어 하는가, 원하는가,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커넥은 이거 성과 관리. 성과, 이런 변화 관리에 여러분 신경 쓰고 있는가 이런 시험을 통해서 봅니다. 변화 관리. 그 다음에 우리가 항목에서 성과 관리. 성과 관리를 평소에 하고 있는가? 이것은 시험을 한마디 던져봐도 압니다. 성과 관리. 결국 이렇게 표현된 건 평가한다. 사실 내가 아무리 알고 있어도 시험장에 가서는 보이는 것만 그 사람 평가해 줍니다. 내가 의도 관계없이 나타난 것만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과를 표출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과정만 좋으면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과가 좋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결국 성과가 좋아야 된다는 것은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가? 시험장에 와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결국 시험장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고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그걸 평가에는 알려고 합니다. 하나의 행동을 시켜보고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사람인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보러 갔을 때도 몇 마디 던져보고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성격인가 그걸 알려고 하는 것처럼 평가위원도 시험장에서 한두 마디 던져보고 몇 가지 이렇게 보고서 작성시켜보고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일 처리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떻게 민원인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윗사람 아랫사람에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는가 이런 것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답안과 관련시켜서는 표현된 것만 평가된다. 그래서 이 표현된 답안지를 행동을 상대방은 어떻게 볼까? 윗사람은 어떻게 볼까? 자, 평가 대상자로는 역할 연계 상대방은 어떻게 볼까? 그렇게 생각하는가? 생각하지 않는가? 그런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보다 잘 표현하는 것 하면서 상대방 원하는 목적에 맞게 표현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아까 질문하신 터는 목차를 어떻게 내는가? 그러면 국장님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그 목차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국장님은 어떤 걸 알고 싶어 할까? 이 내용 중에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걸 국장님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알고 싶은 걸 내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중에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알려주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고 그 국장님이 알고 싶어하는 것만 알려주면 100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알고 싶은 거 이외에 더 갖다 내면 그건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국장님이 알고 싶어하는 것만 또는 상대방 시험장에서는 상대방 평가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거기에 맞춰서 표현되는 훈련들입니다. 그래서 낙방자들은 많은 지식을 알고 있으면 시험장에 얼마든지 잘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뭐 발표도 마찬가지로 많이 알고 있으면 잘할 수 있다. 사실은 뭐 알고 있는 것과 가르치는 건 다르고 알고 있는 것과 표현하는 건 다릅니다. 많이 알고 있어도 실력으로 성과로 표현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알고 있는 건 적지만 실력은 적지만 성과나 결과물로 많이 표출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능력 있는데 성과물이 잘 안 나온다. 능력 있는데 다른 사람은 인간관계에 서툴다. 능력 있는데 결과물이 잘 안 나오는 경우. 능력은 별론데 좋은 성과물을 계속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실력을 120% 발휘하는 사람. 또 마찬가지 시험장 가서 평소에 잘 연습 잘했는데 시험장 가면서 떨어서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망치는 경우. 근데 평소에 별론데 시험장 가면 또 잘하는 사람. 시합에 강한 사람이 있고 연습에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 그게 결과물, 표현, 성과에 강해야 됩니다. 아무리 김연아가 잘하더라도 시합에 가서 엉덩방 한번 찌르면 그냥 꽝입니다. 그냥 마찬가지로. 자, 뭐 체조 선수 아무리 이렇게 체조 연습을 해서 석 달 해도 시험장 가서 착지해서 다리가 삐끗하면은 또 점수는 다 날아갑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성과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가 평소에 업무 성과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시험을 통해서 계속 체크하려고 합니다. 평가인들은. 그래서 평가자가 원하는 좋은 답을 만들어내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보면서 이 사람이 평소에 업무에 대해서 결과 중심, 성과 중심인가, 성과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자, 그런 것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역량을 그러면 그런 시험을 통해서 평가하려고 하는 역량은 뭔가? 그걸 크게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는 지덕체에서 배운 거, 지덕체. 우리가 그 중에 그걸 공무원 역량에 바꿔오면 그게 사고 역량, 관계 역량, 업무 역량. 사고는 머리입니다, 머리. 머리는 차갑고 날카롭고 똑똑한가? 그다음 관계 역량, 가슴은 따뜻한가, 가슴. 가슴이 따뜻해서 의사소통을 잘하는가, 관계를 잘 맺어가는가, 조정통합을 잘하는가. 한마디로 따뜻한 가슴을 가진 인간인가? 이 남자가 머리가 똑똑한가? 가슴이 따뜻한가? 그 다음에 가슴 아까처럼 머리도 잘 돌아가고 가슴도 따뜻한데 성과가 잘하는 업무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잘 못하는가? 자, 그거 보면 여러분 보아지거나 컴퓨터 딱 켜보면 압니다. 디렉터리 착착착 정리된 사람 있고 여기저기 막 뒤죽박죽 정리된 사람, 폴더에 막 이것저것 막 섞인 사람, 서랍도 딱 열어보면 서랍 뒤죽박죽 섞여 있는 사람, 책에 쫙쫙 정리된 사람. 자, 파일철 딱 보면 이게 날짜별로 항목별 주제별로 착착착 정리된 사람, 여기저기 막 뒤죽박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착착 정리된 사람은 짧은 시간에 업무 성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뒤죽박죽 돼 있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사람입니다. 실력은 이만큼 있는데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실력을 발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래 사람 책상 딱 열어보면 파일철 컴퓨터 딱 켜보면 이 사람 역량 어느 정도 금방 팍팍 합니다. 그런 것들을 실제 업무 현장에서 평가 못하니까 같은 객관적 공간에서 모아놓고 한번 평가해보자. 누가 실력이 더 있고 없는지, 누가 능력이 있고 없는지, 역량이 큰지 없는지. 그게 이제 역량평가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사고과나 이런 평가들은 직접 주관적 평가, 직접 그 상황이 다릅니다. 인간관계 다르고, 잘 보는 사람, 못 보는 사람, 또 상황, 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객관화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같은 객관적 상황을 만들어 놓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시켜보고 똑같이 우열을 가려보자. 이것이 이제 역량평가입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 현장에서 하는 것들을 객관화시켜서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기관마다 약간씩 차이에서 뭐, 이렇게 어떤 전략적 사고, 논리적 분석적 사고, 상황 판단, 뭐, 정책 기획, 문제 인식, 항목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사고 역량 얼마나 똑똑한가 물어보는 것이고, 관계 역량 주로 이제 의사소통, 조정 통합, 고객 만족, 리더십, 뭐 동기부여, 팀워크 등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관계 역량 얼마나 가슴이 따뜻한가? 따뜻한 사람인가? 이걸 물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역량에서는 성과 관리, 변화 관리, 뭐 조직 관리, 문제 해결 능력, 업무 추진 등등 하지만 다 업무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는가. 부하 직원을 지시할 때도 체계적으로 짝짝 지시하는가. 윗사람 보고할 때도 체계적으로 하는가. 이런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뭐 크게는 사고 역량, 관계 역량, 업무 역량 이 세 가지입니다. 결국 지덕체.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가, 가슴이 얼마나 따뜻한가, 손발이 얼마나 부지런한가 이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뭐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 봅니다. 그 사람들 전문가들 보면 이렇게 탁 던질 때도 요리통에 넣을 때 탁탁 던질 때 항상 행동이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동 딱 규격화 만들어서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눈 감고 던져도 다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 또 보고서 쓸 때도 마찬가지로 프레임 딱 짜여서 자료만 이만큼 자료 주더라도 5분 만에 10분 만에 다 만들어냅니다. 보고서 프레임 따라 자료를 끼워 넣어서 팍팍 만들어내는 거. 브리핑 자료 이만큼 산더미 같은 자료 주더라도 5분 만에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내는 거. 결국은 프레임을 만들어놓고 보고서 프레임 만들어놓고 필요한 자료만 뽑아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업무 성과 있는 사람, 능력 잘하는 사람 업무 패턴을 당신들에게도 갖고 있는가 평가하는 것이 역량평가입니다. 그래서 업무 성과 높은 사람 행동 패턴들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자, 그 다음에 면담이나 상담할 때는 이렇게 말을 이끌어가고, 회의할 때는 이렇게 진행하고, 브리핑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런 패턴들을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걸 역량평가하면서 체크합니다. 아, 그러면 이 사람도 고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행동이 없으면 고성과를 못 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이제 부서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세부 사항들은 나중에 또 공부하기라고요. 자, 우선 이제 2차 강의에 잠깐 따와서 하면은 실제 이제 발표라는 이제 전 평가 요소에 관한 세부적 공부 좀 하고 그다음에 목차 구성, 그다음에 원인 분석, 해결 방안, 그다음에 발표 이렇게 할 때 각각 주별로 이제 특징들 중심으로 공부할 거고 역할 연계도 평가 요소, 그다음에 뭐 표현 노하우, 그다음 경청 노하우, 설득 노하우, 협상 노하우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토론에서는 뭐 처음에 평가 요소, 그다음에 쟁점 파악 노하우, 그다음에 진행 노하우, 그다음에 기준 설정. 토론할 때 토론 기준, 그다음에 결론 도출 노하우 이런 것을 공부할 거고 수람 기법에서는 뭐 전체 평가에서 그다음에 뭐 개선 보고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업무 분담 문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력 조정 문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갈등 조정 문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각 이제 주별로 공부할 거고 인터뷰 면접에서는 태도에 관한 노하우, 답변에 관한 그다음에 또 행동 사건 면접에 관한 것들은 뭐 일일이 나눠서 이렇게 자 체계적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 보통 한 4개월 순으로 한 바퀴 돌게 됩니다. 그 다음에 4개월에서 1년에 한 3번씩 돌게 되고, 그래서 문제는, 예상 문제는 매주 이제 다르게 해서, 자, 주별로 예상 문제 다르게 해서 한 50문제 정도가, 자, 1년에 이렇게 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아까처럼, 자, 우리가 아까 그러면 이 역량평가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평가, 얼마나 할 줄 아는가, 할 줄 안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표현하는 걸 보고서 할 줄 아는 걸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얼마나 표현해내는가, 표현한 것들을 보고서 하게 됩니다. 사실 머릿속에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관심 없습니다. 얼마나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그걸 보고서 그것만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뭐 시간이 없어서 능력 있지만 표현을 못했구나 이런 평가 없고 표현해낸 것만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실력이나 능력들, 역량을 표현되는 게 주로 언어로 표현돼요. 말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글로 표현하거나 말로 표현, 언어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감정으로 표현돼요. 감정을 제대로 감정 표현 능력, 그 다음에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 행동 표현 능력, 감정 표현 능력 이런 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주로 글로 말고 언어적 표현으로 하면서 글로 쓰는데 중점이었어요. 그전에. 그래서 시험도 글로 쓰고 글로 평가한 거. 이제는 행동으로, 말로, 감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역할 연기할 때 평가에는 계속 자극을 줍니다. 괜히 꼬투리 잡고 이렇게 윽박 지르고 언성을 높이고 비꼬거나 또는 시니컬하게 대하거나 이렇게 감정을 계속 비틀게 됩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감정을 조절 잘 해내는가 그런 것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평가 방식 아까 수료함이나 역할 연기, 집단 토론, 행동 사건 면접 또는 성과 면접 또는 역량 면접 이렇게 부르는데 그다음 구두 발표, 사례 연구 등등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하는데 아까 기본 공통 4과목 중에서 2개 이상 그다음에 나머지 각 기관별로 선택을 추가해서 3개 내지 4개에서 각 기관에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형식을 평가하는데 보통 아까 이렇게
사고 역량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구두 발표나 이런 것들을, 일단 문서 표현에서는 뭐 인터뷰나 수렴, 사례 연구, 비즈케이스 이렇게 주로 사고 역량들은 이렇게 문서 표현에서 점수를 배점이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뭐 행동 표현에서는 구두 발표에서 좀 배점이 많고, 그 다음에 관계 역량 주로 행동 표현에서 많이 배점이 많습니다. 관계 역량 주로 이제 역할 연기나 집단 토론, 행동 사건. 다음에 이제 문서 표현들에서는 주로 이 관계 역량이 좀 적게 평가됩니다. 다음에 이제 업무 역량. 업무 역량 주로 이렇게 뭐 행동 표현대, 자, 뭐 역할 연기나 집단 토론, 구두 발표에서, 그 다음에 문서 표현에서는 수료함 기법, 사례 연구, 비즈케이스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사고 역량들이 보통 2개 이상의 어떤 평가 방법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방식에서 보통 3가지, 4가지에서 이 사고 역량, 관계 역량, 업무 역량을 골고루 평가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시험 쳐보면 점수 편차 난이도 인식인데, 사실 시험 치고 온 사람들 어렵다는 게 해서 서류함 기법이 가장 어렵다 그럽니다. 시험 치기는. 그런데 뭐 역할 연기가 가장 뭐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점수 편차를 보면 오히려 역할 연기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뭐 집단 토론도 좀 높고, 그 다음에 인터뷰 한 4 정도, 구두 발표 3, 사례 연구 2 정도, 역할 1 정도 이렇게 실제로 점수 편차는 역할 연기가 가장 많이 납니다. 점수. 그러니까 쉽게는 할 수 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옵니다. 그 왜냐하면은 점수 많이 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하고 있는 대로 하는데 점수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수료함 기법은 평소에 이렇게 보고서를 많이 쓰고 문서를 많이 처리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높지만 또 어렵게 생각하지만 고민을 많이 하지만 점수 차이는 대부분 다 잘, 한마디로 수료함은 대부분 다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역할 연기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오늘 이제 역할 연기에서 조금 이제 공부해 볼게요. 첫날이니까요. 역할 연기 중에서 뭐 대부분 쭉 넘어가고,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좀 쉬운 내용부터. 예, 우선 이제 첫날 2주차 강의에서 역할 연기 말하기 연습 좀 공부해 볼게요. 뭐 인터뷰나 역할 연기 집단 다 이렇게 말하기 들어가는데, 자,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지난 주말에 뭐 했습니까?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놀았습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놀았습니다. 지난 주말 뭐 했습니까? 스키장. 그 다음에 지난 주말 뭐 했습니까? 도서관 가서 자료 좀 찾아봤습니다. 자, 지난 주말 뭐 했습니까? 이렇게 놀았습니다. 놀아서 주말 뭐 했습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에는 집에서 집안 청소 좀 했고요. 일요일 날에는 공부 좀 했어요.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주말 뭐 했습니까? 산에 다녀서. 지난 주말 뭐 했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집안에서 책도 보고 집안일 하고 있습니다. 집안일 고 책도 보고 있었다. 그 다음 뭐 했습니까? 다 지난 주말. 일요일 날은 아는 직원들 시험 안 되신 분들 예, 4명이 모여서 예, 스타트였습니다. 스타트했습니다. 다음, 성당에서 모임 있어 예. 가족이랑 같이 예. 놀러 갔습니다. 그 다음, 그 뒤에 지난 주말 뭐 했습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예, 이동 사용자를 발령한 예, 20일 이상 예, 기타 등등. 자, 인수인계, 뭐, 자, 발령 받았기 때문에 인수인계했다. 그 다음 분들은. 지방 여행 좀 다녀왔습니다. 자, 이 똑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사람 차이를 못 느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뭐가 다른지. 그런데 이제 평가하는 사람은 저 마지막에 뭐 하기 위해 뭐 했다는 사람이 점수를 3점, 나머지는 2점, 그 다음에 뭐만 했다고 했던 사람 1점입니다. 나는 지난주에 뭐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했습니다.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그것만 대답합니다. 그건 1점짜리입니다. 1점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집안일 어떻게 뭐 하고까지 했던 무엇을 다음에 어떻게 내용을 넣은 사람은 2점입니다. 그 다음에 왜라는 내용을 넣은 사람이 3점입니다. 그래서 역할 연기 가서 여러분 똑같이 평소대로 이야기하지만 평가에는 거기에 점수가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똑같이 말했다고 생각하는 여기 다 똑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만 말한 사람은 1점, 어떻게 가는 내용도 넣은 사람은 2점, 왜라는 내용을 넣은 사람은 3점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이미 평소에 1점 이렇게 된 사람들은 시험장 가면 대부분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는 2점, 그 다음에 아까 왜까지 넣은 사람들은 왜라는 내용이 들어간 사람들은 예를 들어 산에 갔습니다 이랬는데 나는 지난번 산에 갔습니다 아니고 건강을 좀 거기 키우려고 또 몸에 앉아서 이걸 좀 회복하려고 산에 갔습니다. 산에 갔는데 무슨 관악산에 갔는데 눈이 많이 미끄러서 참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왜 어떻게까지 이야기한 사람은 3점, 그냥 무엇을 말하는 사람 1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패턴이 시험장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본인이 모르고 그냥 가서 물었으면 그냥 대답합니다.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면 그냥 평가위원은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액션치 하면은 평가에 실제 평소 하던 행동이 시험장에 달라지면 안 된다 생각하고 가능하면 평소 하던 행동들을 시험장에서 그대로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가면은 평소 하는 대로 합니다. 됩니다. 학원 간 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학원 간 데 듣고 오면은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이 와서 점수를 높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인사부서의 사람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가능하면 평소 그대로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평가. 그게 가장 정확한 평가니까. 이런 것들을. 자, 또 하나 연습이 그러면 어릴 때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릴 적에는 환경오염이나 수질관리 같은데 예. 이런 쪽에 좀 연구원으로 종사하고 싶은 예. 꿈이 있었는데 예. 현실과는 좀 다르겠지. 예. 다음 어릴 때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어릴 때는 그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심해지는 그 다음 어릴 때 꿈이 뭐였습니까? 어렸을 때는 우주에 대해서 좀 예. 관심이 많아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좀 하려고 했는데 왠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어릴 때 꿈이 뭐였습니까? 어릴 때 꿈이요. 네. 농장을 경영해서 배추농을 지금 말하는 대로 배추농을 하고 예. 싶어요. 네. 퇴직해서 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다음에 어릴 때 꿈이 뭐였습니까?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학교에 계셨기 때문에 예. 아치오 교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어릴 때 꿈이 뭐였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음에 어릴 때 꿈이 뭐였습니까? 과학자였는데 과학을 통해서 예. 그래서 많이 도와주고자 과학자를 했는데 지금은 엔지니어. 자, 그 다음에 어릴 때 꿈이 뭐였습니까? 그래 생각나는 좀 세계 각지 한번 돌아다니는 거, 네. 여행 여행가라고 너무 자, 어릴 때 꿈이 뭐였습니까? 네, 어렸을 때 아버님 군인이셨는데 예.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예.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예. 공무원 시험 편식해서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릴 때 꿈이 뭐였습니까? 자, 특별한 거. 예. 그 다음 그 옆에 어릴 때 꿈이 뭐였습니까? 지금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가지 않았고요. 예. 학교에서 희망을 써내라고 하는데 예. 무슨 해보겠습니다. 네. 자, 답변 잘 하셨습니다. 모두 했는데. 자, 요건 왜 물어봤냐면, 요거는 대부분 이유, 무엇에 관한 이야기하거든. 이유에 대해서 대부분 설명합니다. 그럼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관한 내용을 별로 대답 안 합니다. 그래서 대답도 했는데, 그 중에 무엇을, 왜, 무엇을만 대답한 사람 아까 1점. 그 다음에 어떻게까지 한 사람 3점이고, 이유 된 사람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꿈이었다. 그래서 꿈 이야기하고, 왜 그걸 꿈을 꿨는지 이유까지 설명했습니다. 그 꿈에 대해서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된 것은 설명이 잘 안 했습니다. 요까지 이야기한 사람은 3점. 그런 자고, 무엇을, 왜, 어떻게 해서 무엇을만 이야기한 사람은 1점. 이런 패턴으로 시험장 가면 대부분 1점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버릇이 평소에 하는 습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표현됩니다. 대부분 다. 그냥 무신교 가서 답하는데 평가는 거기다가 점수가 달라져. 그러면 본인이 왜 점수가 높았는지 왜 떨어진지 잘 모르고 그냥 점수는 나옵니다. 어쨌든. 그럼 여기 똑같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아까 똑같이 무엇을 하고
왜 그 꿈을 했는지 설명 대부분 했는데 그 후에 꿈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렇게 세 가지 딱 해야 상대방 들을 때 저 사람이 알고 싶은 내용을 내가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꿈을 물었다는 그 꿈에 대해서 알고 싶은 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을 왜 어떻게 무엇을 가졌는지 왜 그거 했는지 그다음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이런 까지 다 알고 싶은데 그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한 사람 무엇을 결과만 이야기한 사람 1점 왜까지 이야기한 사람 2점 그다음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3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하는 훈련을 통해서 체크됩니다. 자, 그걸 뭐 현실적으로 마찬가지로 자, 과장님이 또는 국장님이 다음 주에 어떤 업무를 하려고 합니까? 자, 다음 주에 어떤 업무를 하려고 합니까? 개인적으로요. 예. 다음 주에는 서울에 있는 그 장원을 좀 편찮으셔서 예. 그쪽 문병 가서 같이 좀 진행합니다. 네. 자, 뭐 국장님과 과장님이 다음 주에 어떤 업무를 하려고 합니까? 물었습니다. 이제 연초기 때문에 연구해야 될 그 업무에서 그 실감에서 보고를 하는 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자, 어떤 업무를 하려고 합니까? 네, 내년도 이제 2014년 네.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 이제 예산 조정을 이제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어떤 업무를 하려고 합니까? 2013년도 계획을 작성했는데 2012년도 거하고 분석을 해서 예. 그 내용 결과를 반영하는 2017년 계획을 자, 다음 주에 어떤 업무를 하려고 합니까?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무자본 사업인데 이런 것 좀 네.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한 계획 13년도에 계획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주에 어떤 업무를 하려고 합니까? 13년 사기 수립을 위해 가지고 15년 평가 네. 다음 주에 어떤 업무를 하려고 합니까? 기존에 이제 기통 운영을 제가 하고 있지만 조기 때문에 과부하 저는 좀 네. 네. 다음 주에 어떤 업무를 하려고 합니까? 2013년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불용 예정에 가지고 불용 예정이 좀 많을 것 같으면은 추경으로 돌려서 네. 그 작업을 좀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 주에 어떤 업무를 하려고 합니까? 1월 14일 월요일 날 음. 인수 연구보고가 네. 있는데요. 국장님이 가시면 갔다 오신 후에 이제 보완해야 될 자료들을 제가 정리를 해볼 때고요. 저는 그 각종 그 계획들 취합을 좀 해서 보고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어떤 업무를 하려고 합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이 네. 오늘부터 해외 네. 17일까지 예. 나갔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네.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네. 예산 각 부서에서 예산 요청한 것을 네. 수렴해서 예산 편성을 1차적으로 만들고 6월 29일까지 네. 화분이 풍부를 예. 해주고 그리고 주로 하는 게 업무 인수인계 업무 예. 파악하다 보니까 잔액이 용액이라든가 영시료 잔액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네.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작성해서 교장선생님 17일 날 전에 오시면 네. 18일 날 예. 출근하시는데 그날 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는 주 업무가 예. 인수인계 사항이 있을 때 CCTV 예. 계약을 했어요. 예. 어제 공사 추진 공경 내용을 예. 검수도 하면서 관리관도 하고 예.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 주 뭘 하려고 합니까? 다음 주 수요일 구청에서 경비 네. 경비 보조금에 대한 얘기겠습니다. 음. 그 회의 참석해서 참석자의 올해 예. 그 경비 보조금을 어떻게 지정을 했는지 컨트롤해야 됩니다. 자,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항상 문제할 때는 결론, 다음 주 무슨 업무를 합니다. 업무 제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설명해야 돼. 무엇을 왜 결과를 먼저 이야기하고 업무 제목을 먼저 이야기하고 왜 그 업무를 하기로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해야 됩니다. 아까 끝에 두 번째 말씀하신 분은
이야기를 많이 하려면, 이렇게 길게 하려면 제목, 무슨 제목, 무슨 업무 제목을 이야기하고 각각에서 왜 하는지 쓰고 어떻게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렇게 뒤죽박죽 무엇을 왜 계속 뒤죽박죽 말만 길어지고 듣는 국장님은 또는 교장 선생님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합니다.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결론, 이유, 방법. 부하한테도 지시할 때도 결론 먼저, 그 다음 이유, 방법. 그 다음에 윗사람 할 때도 결론 이야기하고 이유 설명하고 방법.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탁탁 결론, 이유,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그냥 순서 없이 하는 사람, 그 결론, 이유, 방법을 세 가지 중에 내용을 빠뜨린 사람, 순서도 뒤바뀐 사람, 항상 결론 먼저 이야기하고 두 갈씩입니다. 결론 먼저, 이유 설명하고 방법.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빠뜨린 사람, 빠뜨리지 않더라도 다 했더라도 순서가 뒤바뀐 사람. 그게 점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자, 백화점에 부부와 백화점 갔습니다. 마트는 빼고 백화점. 자, 여기 가기 전에 갔다 오면 기분이 더 좋아졌다는 사람과 나빠진다. 좋아졌다는 사람, 갔다 오면 기분이 더 좋아진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갔다 오면 기분이 더 안 좋아진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대부분은 우리나라 후보의 80%가 2번입니다. 2번 실질적으로. 갔다 올 때보다 갔다 와서 그것은 부부가 같이 맞대, 같이 갔는데 대화 방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 옷이 좋아, 더 좋아. 자, 이 옷이 좋아, 저 옷이 좋아 물었습니다. 남편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대답해 보세요. 아내가 백화점 같이 갔습니다. 부부가 같이 갔는데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두 가지 다 좋긴 한데 예. 너무 비싸니까 다른 옷을 한번 입고 사자. 자, 이 남편. 아내가 이 옷이 좋아, 저 옷이 좋아. 백화점에서 물었습니다. 아내가. 두 개 다 이쁘네. 자, 그 다음에 저기 이분. 자, 그 대답해 보세요. 아내가 그걸 물었습니다. 세상은 자네한테는 저기 좋지 않나? 대부분 그 다음에 저희 집사는 특이한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저는 정장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예. 정장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예. 그 다음에 아내가 그렇게 물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옷 뭐였는데? 이옷. 이 옷이 좋아, 저 옷이 좋아. 두 옷이 다 좋은데 이 옷이 예. 디자인이 예. 당신한테 어울리지 않다는데 좋아하는 걸 선택하면 되겠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 옷이 좋아, 저 옷이 좋아요? 이 옷이 좋은 데 왜냐하면 얼굴하고 매치되는 게 이게 화나니까 그게 좀 낫다. 그 뒤에 분. 이 옷이 좋아, 저 옷이 좋아요? 옷을 보고 예. 제가 두 가지인데 좋다, 예. 나쁘다 이런 게 있는데 예. 첫째 물어보는 건 가격이 얼마냐, 예. 컬러가 예.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예. 그 다음에 패션이 예. 내 스타일이 아니다. 예. 그 기준에서 예스나 노냐한테 예. 자, 그 다음 분은 이 옷이 좋아요, 저 옷이 좋아요? 잘 모르겠으니까 빨리 사. 빨리 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 직접, 왜 저 옷을 이야기를 이 옷이 좋아, 저 옷이 좋아? 사기 전에 옷을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본인이 마음은. 둘 중에 하나는 정해졌죠. 마음으로는 정해져 있죠. 자,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해져 있으면 몰라도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남자들은 여기 뭘 지금 이야기하려면 상대방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상대방은 무슨 좋은지 정해져 있으면 이미 어떤 옷을 살까는 정해져 있는데 그걸 당신이 어떤 옷을 골라라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질문지에서 하나 더 한 단계 더 나가면 상대방이 뭘 하려는 질문의 의도를 하고 대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옷이 좋아요, 저럴 때 왜 저를 물어봅니까? 이미 마음이 결정하고 있는데 왜 물어봅니까? 뭔가 확신을 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또 앞부분 왜 물어봅니까? 정해져 있는데 남편을 물어보는 이유는? 남편한테 예. 의견을 묻고 싶어서 음. 당신이 얼굴도 이쁘고 하니까 음. 내 옷이 잘 어울리겠네. 당신이 결정해.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바로 이게 사실 거기 이호시 조원장 가서 당신의 의견을 물어보고 남편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내가 결정한 사항을 당신도 공감해주고 칭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묻는 것이지. 그런데 남자들은 엉뚱한 이야기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맨날 엉뚱한 이야기 한다고 구박받습니다. 자꾸 내가 원하는 질문을 의도를 그걸 안 했는데 왜 딴 이야기 엉뚱한 거 자꾸 하냐고. 그래서 영양평가 시험에도 평가위원이 답하려고는 원하는 것을 답해줘야 되는데 자꾸 내 규정이 이렇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게 해야 됩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보고 거기에 맞춰서 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맞춰서 이야기할 것.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요거는 이제 다음에 계속 할 때 점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는데 아까 이야기는 이제 상주 1점, 2점, 3점, 4점 해보는데 요즘 자리를 많이 비우시네. 부하 직원이 요즘 자리를 많이 비우시네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선생님이 부하 직원이 바로 물었습니다. 그래. 업무가 많이 바쁘고 개인적으로 퍼즐이 많아서 그러네. 이해하게. 그 다음에 자 저기 부하 직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자리를 많이 비우시네요. 그렇게. 뭐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일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언제쯤 해결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부하 직원이 왜 자리를 자주 비우시네요? 영장평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너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 하고 다른 업무는 하지 않고 부하직원한테 맡길 예정입니다. 자, 요즘 자리를 자주 비우시네요. 통과. 요즘 자리를 자주 비우시네요. 집안일이 일주 정도 좀 생겼는데 예. 자, 예, 부하 직원이 요즘 자리를 비우시네요. 그것은 자리가 결제라든지 잘 안 돼서 그렇으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좀 불편해 물어보고 불편해서 또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주고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참고하겠다고. 그 뒤에 분은 부하 직원이 요즘 자리를 자주 비우시네요. 자리를 자주 비운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런지 예. 업무를 처리할 것이 많은데 그 사유를 듣고 만약에 자리를 많이 비운 상태에는 그 사유를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어서 좀 비운 사실이 있다. 설득을 시키는 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하 직원, 아이고, 말이 많네, 그럽니다. 부하 직원이, 자, 자리를 많이 비우시네요. 이렇게. 미안해요. 예. 요즘 내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생겼는데 결제 관계 이런 게 좀 진행돼서 미안한데 예. 그렇지만 지나면 좀 이렇게 나아질 것 같아. 좀 그때까지 좀 예. 믿어주고요. 예. 자, 요즘 자리를 자주 비우시네요. 저는 자리를 잘 명예 안 되었었는데 요즘 밑에 층에서 공사하는 게 있어서 공사하는 것을 좀 둘러보려고 자주 왔다 갔다 한다고 자리가 많이 보여요. 자, 요즘 자리를 자주 비우시네요. 이쪽은 좀 몸이 안 좋고 그래서 병원 다니려고 비웠는데 그렇게 느꼈다고 미안하고 밥 한 번 사겠다고. 예. 자, 요즘 자리를 자주 비우시네요. 내가 요즘 자리를 자주 비웠지 자녀한테 이야기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미안하네. 그리고 요즘 이빨이 아파서 치과를 계속 다니는데 좀 얘기하기 좀 곤란해서 그랬다. 개인적으로 또 업무적으로는 국장방에 보고하는 자주 들어가기 때문에 네. 자리를 비웠다. 개인적으로 업무적으로 자리를 많이 비웠는데 다음부터는 비울 때 얘기를 하고 가겠다. 자, 이렇게 답변해 주는데 마지막 답변하는 분은 3점, 그 다음에 2점, 1점인데 처음 1점은
자기 이야기, 자리를 비우면서 이유를 이해하는 사람은 무조건 1점입니다. 사실 이건 부하 직원이 왜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리를 비우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자리를 비워서 내가 힘들었다는 걸 알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먼저 어이구 그래 자리를 많이 비웠구나.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그래서 힘들었는데도 혼자서 일하느라고 참 수고 많았다. 이렇게 제일 먼저 상대방 이야기를 인정해주고 따라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래 자리를 비웠구나 인정해주고 그래서 미안하다. 그런데 자리를 비웠는데도 혼자서 일하느라고 힘들었지 위로해주고 그래서 혼자서 잘하느라고 참 잘했다 칭찬해주고 그러고 나서 내 이런 이유로 자리를 비웠다 이야기해줘야 5점이 됩니다. 사실 내 이야기만 1점, 2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대방 이야기하는데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에 일단 인정해주는 거, 그 다음 2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다는 감정의 표현은 3점. 그 다음에 칭찬 해주는 게 4점, 5점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합격 점수 4점, 5점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대부분은 자기 이야기 변명에 바쁜 사람은 1점 잘해봤자 그게 2점입니다. 자, 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시간에 계속 다른 시간에서는 이렇게 점수를 자 그러면 저는 친한 동료가 없어요. 마음 놓고 이야기하려면 동료가 없어요. 뭐 이럴 때 점수를 보면 넌 사교성이 없어서 큰일을 하면 1점 동료가 올리는 재미는 없겠지만 대신 일에 재미를 붙이면 되잖아 2점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려면 동료가 없어서 없단 말이지 3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친한 동료 없어서 외롭겠구나 4점 마음에 맞는 동료가 없어서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5점. 그래서 말 하나하나에 따라 그 점수가 각각 다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행동 하나, 어느 하나에 각 점수가 다 배정됩니다. 자, 나머지는 그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